네, 본 발표는 저작 툴과 뷰어 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고요. 첫 번째 저작 툴 구현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의 발표는 총 7가지 챕터로 이루어졌고요. 우선은 앞 시간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작 툴이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들이 PSD로 웹툰을 만드신 다음에 불러온 웹툰에 대해서 레이어별로 효과를 입히게 됩니다. 네, 잠시만요. 레이어별로 효과가 입혀지고요. 효과가 입혀지면 미리 보기를 하면서 체크를 하게 되고, 이 일련의 작업들이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작가님들이 매주 이렇게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왜 웹기술로 이 에디터를 만들었는지 살펴보면 기획의 최종 목표는 웹 서비스로 제공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웹툰 작가님들이 오프라인으로 작업을 하게끔 또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아마도 작가님들이 온라인이 되는 환경에서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산속에 가서 또 작품도 만들기도 하는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그리고 작가님들의 PC 대부분은 윈도우였지만 맥도 지원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OS별 네이티브 개발입니다. 이 OS별 네이티브 개발하면 되게 좋겠죠. 윈도우, 맥.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 양쪽에 2명씩 개발자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인력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고려했던 게 플랫폼 뉴트럴 웹앱입니다. 이제 요즘 이제 멀티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성능 이슈가 약간 있긴 하지만 저희 작가님들의 PC는 뭐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거의 프로게이머 수준의 이제 PC 사양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성능에 대한 이슈가 별로 없어서 저희가 이제 플랫폼 뉴트럴 웹앱으로 만들었고요. 어떤 기술이 사용됐냐면 보시는 화면 같이 이제 주로 앵귤러랑 노드 웹킷을 사용했습니다. 노드 웹킷 사용하다 보니까 노드가 자연적으로 사용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파이썬을 이용해서 PSD 파싱을 좀 했습니다. 네, 그 밖에 기능들이 있고, 그럼 여기서 왜 앵귤러.js를 사용했나 살펴보면 첫 번째, 간단 명료한 MVC 패턴입니다. 이 간단 명료하다 보니까 제가 이 적은 코드량으로 개발이 가능해서 빠른 시간 안에 개발을 가능하게끔 도와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발자 성향에 따라 다른데 저는 이제 이벤트 드리븐 방식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펍서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거에 제가 이제 그쪽에 끌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태국 이런 외국에도 에디터를 사용하는 이슈가 있어서 다국어 지원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걸 원했고, 그리고 많은 오픈된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UI를 만들기 되게 용이했습니다. 또한 테스트 코드 작성이 되게 용이했고, 제일 중요한 구글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죠. 네, 그래서 앵귤러.js를 제가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럼 어떤 앵귤러.js 구조로 만들어졌을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귤러.js는 우선 자유도가 되게 높아요. 높은 게 이게 좀 장점이나 단점인데, 우선 잘 살펴보면 그 돔에 컨트롤러를 자유자재로 연결할 수가 있고요. 또한 ng 인클루드를 이용해서 저희 뷰를 짜집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렉티브를 이용해서 UI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고 헬퍼로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는 화면 같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게 간단한 듯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게 규모가 더욱 커질수록 복잡해지고 신규 개발자가 들어왔을 때 이 코드를 이해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러닝 커브가 되게 높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거를 해보시다가 리액트로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좀 간편한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제 다양스럽게 이런 구조가 가능한데 컨트롤러 디렉티브 뷰, 그냥 MV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첫 번째 페이지에서 A, B, C 이런 디렉티브를 만들었으면 다음 페이지에서도 똑같이 A, A를 가져다 쓸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제 저는 심지어 이제 헤더랑 푸터조차도 이제 디렉티브로 다 만드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제 신체 구조 패턴이 있는데 컨트롤러는 하나입니다. 각 페이지 컨트롤러 하나고 컨트롤러가 생각을 하고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팔, 다리, 몸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디렉티브로 만드시는 게 편해요. 그리고 팔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팔이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입의 역할을 해서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개발을 꾸준히
해 나가면 러닝 커브가 이렇게 짧아져요.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웹툰 에디터를 어느 정도 만들었고 이런 구조를 잡아놓은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잘 모르는 신규 개발자가 왔어요. 그 온 상태에서 한 3일 정도 제가 이 코드를 이해시키고 한번 봐라 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이제 개발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에디터에서 어떻게 디렉티브가 디파인 됐냐 살펴보면 총 이제 이렇게 5가지 디렉티브로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이펙트, 페이지스, 컨텐츠, 레이어스, 어플라이드 이펙트 이 5개로만 이루어졌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페이지에 메인 컨트롤러는 무조건 하나만 만드시고 엔지 인클루드는 되도록 사용하지 마시는 걸 저는 권장드리는데 꼭 필요하시다면 이제 디렉티브 내에서만 사용하실 권장드리고 디렉티브와 뷰는 1:1 매핑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디렉티브로 만들다 보면 점점 기능이 많아질 거예요. 뭐 AJAX도 이용해야 하고 아니면 이제 그 빈 파일도 만들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역할을 분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서비스와 팩토리를 이용해서 적절히 나눠주시면 점점 가볍고 규모가 점점 커지겠죠. 네, 이런 구조가 되고 또한 필요에 따라서 사람이 손의 성격인 컨트롤러는 추가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다이얼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할 때 컨트롤러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노드 앱킷을 사용하다 보니까 바오를 이용할 수도 있고 npm을 이용해서 모듈을 설치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언더스코어라는 걸 설치하려고 할 때 이 둘 중에 어떤 걸 이용해야 하느냐 고민이 많았는데 저희는 이제 바오는 프론트 엔드 모듈로만 사용을 했고 바오의 모듈이 없을 때는 그제서야 이제 npm 모임을 사용했는데 거의 바오 모듈로만 다 끝냈고요. 그리고 이제 노드 쪽은 다 npm 모듈을 썼어요. 이유는 저희 이제 기획의 최종 목표는 나중에 이제 웹 서비스로 가는 건데 이제 그때 이제 자바로 만들 부분은 이제 그 npm만 이제 컴포팅 시키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좀 약간 관심 있을 것 같은 내용인데 성능에 관련된 거예요. 아마 앵귤러.js 많이 하시면 이제 2A 바인딩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어디서 사용됐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 레이어를 하나 선택하고 마우스를 이용해서 드래그를 했을 때 여기 보시는 오른쪽의 화면에 XY 좌표도 바뀌어야 하고요. 왼쪽 썸네일의 그 위치도 바뀌어야 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저희가 그 2A 바인딩을 썼는데 되게 편했어요. 하지만 점점 전후 처리 이벤트가 각각 들어가 있어요. 왼쪽도 이 3개가 각각 다른 디렉티브인데 각각 다른 전처리 이벤트가 들어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앵귤러의 와치라는 것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이 와치를 이용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커지는 거잖아요. 와치의 규모가.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느려지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더리 체킹하고 관련됐는데 이 더리 체킹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링크를 걸어놨어요. 필요하신 분은 이제 PST를 다운받으셔가지고 링크를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벤트를 좀 활용했습니다. 레이어를 선택하고 마우스를 이용해서 드래그를 했을 때 저는 이제 이벤트를 emit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emit, content, selected layer moved 선택된 레이어가 이동했다고 이벤트를 날려주게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제 네임스페이스가 있어요. 이제 컨텐츠라는 게 앞에 이제 자기 디렉티브를 가리키고 그다음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알려주는 이게 네임스페이스 형식으로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걸 받아주는 곳은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가 미리 이제 정의를 해놓고 해당 이벤트가 오면 브로드캐스트를 2군데 하게 됩니다. 레이어 쪽에다가 너 뭔가 바뀌었으니까 싱크를 해. 그다음에 페이지도 또 다시 그려라고 명령을 내려주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ng 라우트 메모리 부족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ng 라우트를 좀 많이 썼는데 요즘 같아서는 이제 UI 라우터를 많이 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무튼 ng 라우터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해봤고요. 어디서 에러가 났냐면 저희 미디어 보기 하는 화면이 있어요. 이게 자식창을 띄워서 계속 키고 끄고를 반복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메모리가 3기가를 넘게 되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자식창이 꺼졌으면 메모리를 릴리즈 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을 못 하고 있어요. 이 코드를 보시면 이제 ng 라우트가 이 프리뷰 이런 컨트롤러 이용해서 제가 했는데 앵귤러 이거 방법은 이제 다른 방법을 제가 찾아서 해결했는데
되게 간단했어요. 그냥 ng 라우트 안 쓰고 직접 HTML 파일을 접근해가지고 제가 해결을 했습니다. 뭐 큰 이슈도 아닌데 ng 라우트 쓰시는 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ng 라우트보다는 UI 라우터 쓰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저기 디렉티브 안에 디렉티브가 있어요. 저기 적용된 효과라고 보시면 저희 이제 아까 제가 5개의 디렉티브라고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디렉티브인데 그 디렉티브 안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흔들기 디렉티브, 나타내기 디렉티브, 그 밖에 이동, 회전, 흔들기 이런 각종 디렉티브가 따로 있어요. 이 디렉티브는 여기 안에서 이제 ng 리핏으로 반복되고 있겠죠. 근데 이게 어디서 문제가 일어나냐면 페이지가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페이지가 선택되면 여기도 이제 다시 그려져야 하잖아요. 다시 그려질 때 다시 그려지면 되는데 점점 노드 수가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리스너도 이제 계속 증가하게 되고요. 힙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원인은 제대로 이제 디스토리를 안 해줘서 생겼던 거고요. 페이지가 선택되고 여기 해당 디렉티브 안에 디렉티브가 다시 그려져야 할 때 선행 작업으로 디스토리를 꼭 호출해줘서 그 스코프에 있는 변수나 이벤트 이런 것들 다 릴리즈 해주셔야 합니다. 네, 이 부분 모르신 분은 이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또 다른 이제 고질적인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여기 SVG를 하나 썼는데 이동 효과에서 저희가 처음과 끝을 이렇게 보시면 네, 잘 안 나오죠. 이게 제 맥에서는 아주 잘 나왔어요. 근데 저기 PM님, 저희 프로젝트 매니저님께서 윈도우 PC를 쓰셨는데 윈도우 PC에서만 간혹 안 나오는 거예요. 참 이거 디버깅하기 되게 힘들었는데 또 훌륭하신 다른 저기 현철님 개발자께서 이걸 또 해결해 주셨더라고요. 소스 코드를 보면 SVG가 있어요. SVG 안에 라인 2개가 있어서 이제 색깔을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단순히 이제 생각하실 때 SVG에 true false만 주면 ngshow를 이용해서 키고 끄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처음과 끝 부분은 마커를 이용해서 스타트, 엔드 지점에 이제 미리 정해야 되는 마커를 이용해서 그렸는데 이 부분이 제 PC에서는 잘 돼요. 근데 꼭 그 빌드하고 나가면 안 되더라고요. 간헐적으로 안 돼요. 해결 방법은 되게 단순했어요. 이 마커 부분에서조차 ngshow를 같이 넣어줘야 합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SVG 쓰면 되게 좀 조심스러울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앵귤러가 아직 SVG는 완벽하게 지원 안 해주고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ng, attr, 그다음 x1 이런 식으로 이제 편법을 이용해서 쓰고 있는데 SVG 쓰신 분들은 이렇게 렌더링이 잘 안 되는 이슈가 있으면 이 부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밖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앵귤러를 사용하시면서 아마 jQuery 모듈이나 아니면 커스텀 이벤트를 이용해서 개발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저는 또 여기다가 Node.js 문법도 사용을 했고요. 하다 보니 분명히 제가 값을 변경을 했는데 변경이 안 돼요. 그럼 다른 데서 제대로 이제 읽어드릴 수가 없겠죠. 스코프가 변하는 걸 한번 체크해 봤는데 스코프가 변할 때는 도움 이벤트가 일어날 때예요. 이게 어떤 도움 이벤트냐면 앵귤러의 도움 이벤트예요. ng 클릭, ng 마우스 다운, ng 키 다운 이런 앵귤러에서 제공하는 도움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랑 $HTTP, 그다음에 리소스, $로케이션, 타임아웃이 바뀌었을 때만 스코프 내용이 바뀌어요. 이 부분이 이제 더리 체킹이라고 하는데 변경된 값을 다시 제가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어플라이나 다이제스트를 강제로 호출하게 돼요. 근데 호출하기 전에 한번 체크를 해야 하거든요. 이게 이미 그 플러시가 됐는데 호출하게 되면 이제 콘솔 창에서 에러 로그를 볼 수 있게 되고요. 이 부분을 이제 많이 쓰시는 거라서 저도 이제 이런 런 쪽에 이제 미리 정의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글링도 해서 보시면 세이브 어플라이라고 이제 많이들 나와 있고요. 미리 그 루트 스코프에 정의를 해놓으시면 컨트롤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하시면 되고, 그래 디렉티브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앞에 이제 루트 한 번만 더 붙여주시고 세이브 어플라이를 해주시게 되면 이제 더리 체킹이 한 번 더 발생돼서 스코프 내 변수가 반영되게 됩니다. 네, 이 부분 아마 제가 다른 데서 보니까 모르시는 분이 덜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디렉티브로 만들다 보니까 저기 이니셜라이즈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돔과 같이 이니셜라이즈 할 때 있는데 디렉티브에는 돔 이벤트가 없습니다. 돔 레디 이벤트가 없어서 어떻게 해결하냐면 $타임아웃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더리 체킹이 일어나죠. 네, 그때 일어나고
도움이 완료가 되면 그제서야 이제 이니셜라이즈를 하게 되는데, 이때 달러 타임아웃보다는 셋 타임아웃을 이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타임아웃은 더리 체킹을 수행하게 돼서 어찌 됐든 성능 저하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부분 조심해서 사용하시길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에디터를 만들다 보니까 언두 리드가 꼭 필요했어요. 이제 언두 리드라고 하면 보통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시는 분은 이제 커맨드 패턴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하나의 히스토리가 발생됐을 때 미리 그 선 메소드, 후 메소드를 다 넣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개발하다 보니까 복잡도가 엄청 올라가고 메인터넌스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편한 방법을 찾았는데, 에딧 히스토리 하나 추가할 때 저는 이제 스냅샷을 한 번씩 찍게 됩니다. 이렇게 스냅샷, 저희가 이제 작업을 총괄하는 오브젝트에 스냅샷을 찍게 되고, 리드를 하게 되면 이 스냅샷을 다시 불러서 리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했고, 이게 이제 메멘토라는 녀석이었는데 제가 외국 개발자가 만든 거를 포크해가지고 프라미스 버전을 입혔어요. 네,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언두리드를 되게 쉽게 구현했어요. 아마 큰 이슈였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PSD 파싱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Node.js용 PSD 파서 구글에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보여드린 여기 이 주소가 제일 잘 돼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의 문제점이 뭐냐면 한글 레이어 이름이 깨지게 되더라고요. 이제 오브젝트로 오는데 한글 이름이 레이어가 다 깨지게 돼서 영문으로 하든지, 깨진 이름은 제가 영문으로 강제 파싱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긴 하이츠의 그 PSD, 용량이 큰 PSD를 파싱을 여러 개 하다 보면 메모리를 한 700메가 1기가 이상 쓰게 돼서 이제 앱이 죽게 되더라고요. 가장 큰 이슈죠. 아마 그 노드 앱킷은 제가 알기로는 대략적으로 1기가 정도밖에 메모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PSD 파싱하다가 이제 앱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파이썬 모듈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PSD 툴스에서 제공하는 파이썬 모듈이 제일 잘 돼 있고요. 이 파이썬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 Node.js의 스판이라는 녀석을 이용해 자식 프로세스를 띄웠는데, 자식 프로세스로 이거를 돌리다 보니까 메모리 이슈가 자연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예, 뭐 어려운 이슈였는데 가장 쉽게 해결했고, 그 다음에 한글 레이어 이름도 잘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모듈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아까처럼 저기 앞서 발표처럼 긴 하이츠의 PSD를 저희가 외부로 불러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4000 픽셀 넘는 그런 것들은 자동으로 적절하게 잘라주는 기능도 파이썬으로 만들게 되고요. 이 밖에도 이제 필요한 기능들은 저희가 웬만하면 파이썬에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테스트 자동화인데, 여러분 많이 알고 가시는 그 이제 카르마 모카를 이용해서 개발했고, 여기서 특이한 점은 저희가 이제 외부 CI 서버를 이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트라이더라는 설치형, 네, 이렇게 생긴 설치형 CI 서버를 이용해서 제가 유닛 테스트를 했는데, 유닛 테스트는 유닛 테스트죠. 저희 테스트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E2E 테스트를 또 진행을 했고요. E2E 테스트는 이제 시나리오 테스트라고도 하는데, 앵귤러에서 프로트랙터라고 이미 이제 좋은 툴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 부분 설치하고 사용해 보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또 나타납니다. 앵귤러.js는 프로트랙터는 잘 구동되는데 Node.js를 파싱을 못해요. 네, 이런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냐면 다시 Node.js에서 노드 앱킷에서 제공하는 크롬 드라이버를 설치해서 이용했고요. 설치 방법이 은근히 약간 전 까다로웠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셀레니엄을 다운받고 크롬 드라이버를 다운받고, 그 다음에 노드 앱킷도 다운받고, 모두 다 한 디렉토리에 넣은 다음에 5번에 있는 명령어로 그 자바를 띄웁니다. 셀레니엄을 띄우고, 보시는 오른쪽의 화면처럼 이런 코드를 작성하게 해주면 이 보시는 화면같이 멋진 그 텍스트 E2E 그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또 있어요. 테스트 코드 작성이 어렵습니다. UI 개발하면서 코드를 작성할 수 없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이제 자스민을 또 이제 이용을 했고, 자시창을 띄워서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처럼 제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만든 거를 데모 화면을 보면, 자, 테스트를 줬고요. 에디터가 실행되면서 자식창이 하나 뜹니다. 자식창에서 이제 자스민이 작동되고요. 자스민이 데모 화면을 진행합니다.
자, PSD를 추가하고 PSD가 불러오면 효과를 하나씩 입혀주게 되죠. 효과를 입혀주고 테스트가 완료됩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추가 개발했을 때 테스트를 돌려보면 여기서 뭔가 에러가 났겠죠. 에러가 나면 그 자리에서 인스펙트를 찍어보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UI 테스트, E2E 테스트를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개발하고 있었고요. 저작주 개발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한 가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2011년도에도 데뷔 개발자 행사가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아이뉴스라고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제가 이 당시 여기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이제 퇴사를 하고 다시 취업 준비생이 됐어요. 취업 준비생이었는데 그때 여기서 본 발표들을 보고 되게 감명 깊어서 나도 여기서 발표하고 싶다, 꼭 해봐야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연찮게 네이버에 입사하게 됐어요. 뭐 다른 데 다 떨어졌더라고요. 네, 근데 네이버에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고 훌륭한 개발자들과 함께 경쟁하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으로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훌륭한 개발자 중에 한 분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김지현님께서 다음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이전에 앞쪽 세션을 이제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간단히 넘어갈게요. 이전에 있었던 효과툰들은 대부분 이제 어도비 플래시로 이제 구현이 된 것들이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 그 모바일이라든지 다양한 환경에서 어떤 제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갖고 있었던 미션은 앞에서 들으셨던 바와 같이 더 많은 환경들,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 지원하는 것이 이슈였었어요. 그래서 iOS 7, 안드로이드를 비롯해서 지난 세기의 유물이라고 볼 수 있는 IEA까지 대응하는 것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효과들을 저희가 이제 스크롤 매핑을 하다 보니까 스크롤 이벤트를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부드럽게 얻어오는 것이 문제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사운드, 배경음과 효과음을 재생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어야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언제나 이제 발목을 잡는 것은 i9 버전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먼저 이제 스크롤 이벤트의 연속성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iOS 7은 뭐 무슨 수를 써서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리고 iOS 8에서는 사파리 그리고 WK 웹뷰에서는 연속적인 이벤트를 스크롤 이벤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iOS 7에서 무슨 수를 써도 얻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다양한 시도를 저희가 해봤어요. 일단 디비전에다가 오버플로우 오토라든지 스크롤 같은 속성을 주어서 이미 어떤 스크롤 영역을 만들면 그러면 이벤트가 들어올까? 다행히 이벤트가 연속적으로 들어오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그 가속도가 없어서 굉장히 뻑뻑한, 굉장히 이상한 스크롤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오버플로우 스크롤링 같은 속성을 주어서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또 여전히 이벤트는 끊어지고요. 터치 무브 이벤트를 사용해 보면 어떨까? 터치 무브 이벤트를 사용하면 이벤트는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맞는데 스크롤 포지션이 갱신되는 값이 들어오지가 않아서 여전히 사용할 수가 없고, 타이머를 사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셋 인터벌이든 뭐 리퀘스트 애니메이션 프레임이든 타이머를 사용하더라도 이제 뭐 심지어는 이제 9버전에서는 아예 타이머 동작까지 멈추죠. 스크롤 동작 때에는. 그러면 이제 WK 웹뷰에서는 그러면 적어도 연속적인 스크롤 이벤트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WK 웹뷰에서는 스크롤 이벤트를 사용하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UI 웹뷰하고 WK 웹뷰가 이제 유저 에이전트 스트링 완벽하게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이제 HTML5 커버리지 스코어를 비교해 보면 명백하게 점수가 다르죠. 그 얘기는 뭐냐면 WK 웹뷰에서는 UI 웹뷰에 비해 좀 더 많은 임플리멘테이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다행스러운 것이 인덱스드 DB 존재 유무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유저 에이전트 스트링을 가지고 이것이 웹뷰인가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인덱스드 DB가 존재하는가 라고 이제 구분해서 둘 다 OK가 된다면 이거는 WK 웹뷰 환경이다. 그러니까 스크롤 이벤트를 써도 연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스크롤 매핑된 효과 변형을 줄 수 있겠다라고 결론 내셔도 좋겠습니다. 안드로이드는 또 비교적 다행스럽게도 4.1 이상의 브라우저들은 대부분 스크롤 이벤트가 연속적으로 들어옵니다만은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제 일부 삼성 브라우저 기본 탑재되어 있는 이 기기들에서는 환경에서는 이제 연속적인 스크롤 이벤트를 주지는 않습니다. 크롬 엔진 버전이든 뭐 OS 버전이든 어떤
그 규칙을 찾기는 되게 어려웠었고 이제 아마 그 기본이 되는 이제 삼성 브라우저에서 어떤 조작을 가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이제 주로 이제 갤럭시 단말만 많이 보여드리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 많이 보여드리는 거고, 테스트는 이제 물론 이제 옵티머스, 넥서스 등 이제 다양한 제조사를 테스트를 하는데 네, 언제나 문제는 삼성 브라우저입니다. 혹시 관계자분 계시다면 이제 제가 결코 욕하는 건 아니라고 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이제 예외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벤트 연속적으로 삼성 브라우저가 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환경들에서 이벤트는 연속적인데 화면 갱신이 바로 반영이 안 된다든가, 혹은 스크롤 상태에서 스타일의 변화를 주면 뭐 브라우저가 크래시가 된다든가, 그리고 뭐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아이스크롤 같은 스크립트 스크롤 사용했을 때 영역이 크면은 이제 앱이 크래시가 발생하다든가 등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롤 이벤트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스펙을 보다 보면 스크롤 이벤트 자체가 이제 비동기적 이벤트더라고요. 기본 스펙 자체가. 그래서 컴포지션 스레드가 화면을 그리고 그냥 메인 스레드에다가 그냥 정보 툭 던져주면 될 뿐 이벤트가 반드시 온다는 어떤 어슈런스는 없는 이벤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스크롤 이벤트가 없으면 만들면 되죠. 네. 그래서 아이스크롤 가이라든지 진동 모바일 컴포넌트 스크롤이라든지 네, 여러 이제 코드들이 있습니다만 기본 원리는 동일합니다. 이제 오버플로우 히든으로 감춰둔 어떤 컨테이너 속에서 그 터치 무브 이벤트에 맞추어서 이제 사용자의 이제 터치 움직임을 이제 스크롤처럼, 실제로 브라우저가 스크롤하는 것은 아닌데 마치 스크롤하는 것처럼 속의 내용들을 이제 트랜스폼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이걸로 넣어서 스크립트 스크롤로 해결하면 되지, 그러면 정말 해피하고 즐거웠을 텐데 한 편의 콘텐츠를 넣으면 이렇게 거대합니다. 이제 웹툰 특성상 세로로 굉장히 길다 보니까 그래픽 레이어도 굉장히 거대하고 메모리도 많이 먹고 이제 최신 기기에서도 버벅거리고 이제 구형 기기에서는 아예 이제 크래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했냐? 그 컨테이너가 거대한 것이 문제라면 그럼 작게 쪼개면 되지 않을까? 그것이 굉장히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 웹툰 각각의 이미지들을 구간 단위를 저희가 페이지라고 부르는데, 이걸 페이지 단위로 나누어서 전체 거대한 컨테이너 하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이동 폭을 각각의 페이지에 주는 거예요. 물론 이 페이지들이 포지션 앱솔루트로 자기 절대 위치를 갖고 있으니까 같은 값만 이렇게 주더라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스크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화면을 기준으로 그 이전 다음에 화면 바깥에 있는 구간들은 저희가 과감하게 디스플레이 넌으로 제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픽 메모리가 굉장히 모자라기 때문인데요. 이제 처음에는 그냥 현재 페이지 기준으로 이전 다음 몇 페이지를 했더니 이제 페이지가 하나가 되게 길면 문제가 되어서 그냥 정확하게 화면 사이즈를 기준으로 이제 계산해가면서 했는데, 여기서 굉장히 디스플레이 속성을 변경했다라는 말에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리플로우가 발생한다는 거를 알아요. 레이아웃이 발생하면 성능의 저하 요소라는 걸 알지만 이게 그래픽 레이어가 다 많으면 결국에 다 3D 가속까지, 그러니까 GPU 가속을 받는데 그래픽 메모리가 많으면 결국에는 이제 브라우저 크래시가 가고 어떤 수로도 이제 넘어올 수 없는 이제 메모리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제 웹툰의 경우에는 이제 그 도큐먼트 안에 들어있는 요소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서 리플로우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적죠. 그리고 이제 레이어라고 하는 것이, 이 그래픽 레이어라고 하는 것이 제거하는 것보다는 이제 생성하는 비용이 좀 더 큽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크면 클수록 점점 더 메모리가 커지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로 나눠질 필요가 있는데, 그 이전에서 이제 뭐 페이지 나누기, 자동 나누기 같은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요. 그 나누어주는 이유가 iOS 사파리를 기준으로 가로 세로 그 픽셀을 곱했을 때 이 기준을 넘으면 아예 그 웹브라우저에서 표현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분명히 네트워크 상에서도 200OK 메모리 다 그 파일이 이미지 파일을 불러왔다라고 하는데도 화면에는 아무런 표시 없이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주어야 되는데, 이제 가로폭을 저희가 이제 690 픽셀 기준으로 하면 세로가 4500 픽셀 정도가 최대 한계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좀 더 안전하게 그 절반인 한 2000 픽셀 내외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설명 혹시 잠깐 드렸을지 모르겠는데, 그
레이지 로딩이죠. 이제 온디맨드 로딩들을 합니다. 스크롤 이벤트를 할 때마다 그 페이지에 맞춰서 그 우리가 보여줘야 할 그 페이지의 이미지들만 그 순간적으로 로딩을 해서 그 이미지 src를 지정해서 보여주는데, 이때 그 이미지 디코드에 의한 페인트 타임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그 순간에도 잠깐 그 이미지 디코드 때문에도 좀 약간 버벅거림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롤 매 이벤트마다 타이머를 설치 해제 반복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스크롤 이벤트 잠시니까 사용자가 스크롤 멈추고 화면을 이제 보고 있는 그 동안에 다음 구간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오는 것은 물론 아예 이제 화면에 보이지 않는 1픽셀 1픽셀 오퍼시티 0.1 수준의 굉장히 작은 IMG를 한 군데다 두고 거기다가 이제 src를 주면 화면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다음 구간의 이미지가 사실은 브라우저에서 이미 디코드를 하고 있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프로파일러를 찍어보면 기존에는 스크롤하고 있는 도중에 이미지를 디코드를 하면서 페인트가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잠깐 스크롤을 멈추고 사람이 이제 보고 있는 그 사이에 잽싸게 이미지를 가져오고 디코드를 하면서 정말 미세하지만 스크롤 이제 체감 성능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GPU 가속을 받아야 됩니다. 뭐 수년 전부터 이제 데뷔 발표를 통해서도 그렇고 다양한 아티클을 통해서 이미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너무 당연하게 이건 GPU 가속을 받는 거지라고 생각했던 스케일이나 오퍼시티 같은 것들도 일부 모바일 환경에서는 가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각각 이제 우리가 그 GPU 가속을 받도록 CSS 속성을 좀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요. 혹시 트랜스폼이라든지 이런 스타일 변화를 주는데 기대하지 않은 프로파일러에서 봤을 때 기대하지 않은 레이아웃이 자꾸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GPU 가속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에 저희가 이제 보시다 보면 하단에 이제 댓글 영역이라든지 광고 같은 푸터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푸터 영역까지 스크립트 스크롤에 다 포함을 시켰냐면 그렇지는 않고요. 컨텐트 영역만 그 아이스크롤 스크립트 스크롤로 포함을 시키고 그 스크립트 스크롤 영역이 끝나면, 그러니까 컨텐트 스크롤이 끝나면 그 스크립트 스크롤 영역을 비활성화 처리해서 브라우저가 스크롤할 수 있도록 다시 풀어주고, 브라우저 스크롤 다시 위로 올라오게 되면 다시 이제 스크립트 스크롤 활성화하고, 그 활성 비활성을 이제 토글하면서 이 브라우저 스크롤과 이제 섞어서 쓰는 그 모습으로 이제 서비스를 구현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사운드였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배경음악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뭐 PC는 뭐 그 큰 문제가 없는데 모바일에서 이제 중간중간 배경음악과 동시에 효과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HTML5 오디오만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동시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뭐 미디어 그룹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서 이제 사운드 채널을 공유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이게 같은 그룹 내에 있는 사운드를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동시에 같이 그냥 플레이 스탑을 그냥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 웹오디오 API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API 자체가 그 오디오 데이터를 신디사이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섞고 뭐 프로세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API다 보니까 동시에 여러 사운드 리소스를 우리가 마음대로 재생할 수 있다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PC에서는 이제 뭐 그 웹오디오 API가 활용되는 범위가 좀 비교적 적은 편이기는 한데 이제 MSIE 같은 경우는 뭐 그냥 HTML5 오디오를 사용할 수도 있고 뭐 플래시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 PC 브라우저에서는 그냥 HTML5 오디오만 사용해도 동시 재생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모바일에서는 이제 iOS 6 이상, 안드로이드 5.0 이상에서만 제공을 하는데 여기다 플러스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었던 삼성 브라우저가 갤럭시 S4에 탑재되어 있는 각 버전별 삼성 브라우저에서는 사실 이제 이 OS에서는 원래는 웹오디오가 API가 제공되지 않는다가 일반적인데 삼성 브라우저에서만 또 따로 이제 노력을 하셨는지 웹오디오 API를 제공을 해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버그가 많아요. 그래서 그대로 쓸 수 있으면 좋은데 분명히 이제 우리가 뭐 피처 디텍션으로 가능하면 씁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가능이 아주 안 된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거는 아닌데 배경음악과 효과음악 섞어 쓰거나 조금 용량이 큰 걸 가져다 놓으면 이렇게 브라우저가 크래시가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그래 웹오디오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이제 재생하면 돼라고 해서 스크롤 이벤트에다 붙여서 이제 사운드 재생을 시켜보려고 하면 안 돼요. 네트워크 로딩도 다 되고 하는데 사운드 재생이 안 되는데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브라우저, 그러니까 OS 정책 때문에 명시적인 사용자 액션이 있어야만 이런 미디어가 플레이가 됩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iOS에서 한번 사용자 액션에 의해서 재생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자유롭게 재생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이런 트릭이 있습니다. 저희가 언락 트릭이라고 부르는 건데, 터치 이벤트, 그러니까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조작하는 어떤 이벤트 때 실제로 들리지는 않지만 비어있는 사운드 하나를 그냥 재생, 플레이를 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프로그램적으로 스크롤에 매핑해서 자유롭게 소리를 재생할 수가 있는 거죠. 안드로이드는 이제 한번 로딩이 되면 스크롤 이벤트에서도 그냥 자유롭게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웹퀼 528 버전 이후에 이제 변형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출시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4.1 이후에 탑재되어 있는 대부분의 모든 브라우저들이 이 버전을 다 이상의 버전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여전히 이제 예외는 있는데, 이 두 가지 환경에서는 이제 어떤 수로도 자동적인 재생은 불가능하고요. 이제 반드시 터치 이벤트를 써야 되죠. 그래서 스크롤 이벤트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더라도 반드시 이제 스크립트 스크롤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제한적인 환경입니다. 이제 웹오디오 API를 사용을 하다 보면 이제 저희가 미리 이제 뭐 초기화를 많이 해놓잖아요. 오디오 컨텍스트 만들고 개인 노드 만들고 다 해놓는데, 사실 실제로 우리가 사운드가 플레이되는 시점은 노트 온으로 이제 플레이 콜을 주는 그 시점인데, 그 전에 만약에 다른 음악 앱을 재생 중이었다면 이 음악 앱 재생이 중단이 됩니다. 그 시점이 이 크레이트 게인을 하는 게인 노드 얻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바로 즉각적으로 음악을 자동 플레이하는 것이 아니라면 음악을 이제 재생하기 직전에 이 게인 노드를 생성하시는 편이 사용자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마 이 아이 가지고 아직까지도 고민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래도 11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하고 9을 여전히 40% 이상의 많은 한국 고객님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독자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 대응을 해야 됐는데요. i9은 감사하게도 이제 3D 속성만 아니면 2D 변형 정도는 프리픽스드로 제공을 하더라고요. 근데 설마니 이제 2015년까지도 매트릭스 필터를 사용하게 될 줄 몰랐죠. 그래서 이제 뭐 매트릭스 필터라든지 알파 필터라든지 뭐 알파 이미지 로더와 같이 이제 지난 세기 말에 사용되던 필터들을 이제 중첩해서 사용하시면 i8에서 나온 이제 이런 효과들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 이미지 로더 필터를 사용하실 때 이제 반투명한 PNG 이미지를 로딩하기 위해 사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투명도를 주려고 알파를 같이 겹쳤으면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뭉개지는 렌더링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약간 트릭이지만 마크업을 분리를 해서 알파 이미지 로더를 알파 필터가 적용되어 있는 다른 마크업으로 감싸는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알파 필터를 적용을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차일드 엘리먼트가 포지션 스태틱이 아니면 상위에 있는 알파를 상속하지 않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혹시 제한되시면 이제 포지션 부분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신 버전인 i11에서도 약간의 이제 렌더링 버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윈도우 7의 i11에서는 재현이 되지 않았었고, 윈도우 8.1 i11에서는 이제 재현이 됐었는데, 상위에 있는 분명 부모 엘리먼트가 이제 오버플로우 히든이 되어 있어요. 이 빨간 테두리가 부모 엘리먼트 테두리이고, 그 속에 이제 트랜스폼을 적용되어 있는 CSS3 트랜스폼이 적용되어 있는 엘리먼트인데, 이런 식으로 오버플로우 히든을 무시하고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그 안에 트랜스폼을 적용했던 엘리먼트에 오퍼시티 0.99를 주시면 어떻게 된 일인지 해결이 되죠. 오퍼시티 1을 주면 해결이 안 되고 반드시 0.99여야 되는 누가 이제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제 앞에서 이제 이전 시간에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흔들기, 뭐 이제 둥실거림, 반짝이기 같은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 효과들은 사실은 어떤 프리셋이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만들지 않고 저희가 CSS 애니메이션, 키프레임 셋으로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IE에서는 이것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 CSS 파일을 AJAX 불러다가 파싱해서 인터벌 함수로, 타이머 함수로 그것을 이제 돌려주는 식으로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굉장히 괜한 고생일 수도 있긴 한데, 한 파일 세팅을만 가지고 여러 환경에 똑같이 제공을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제가 이제 제공했던 부분들은 이 부분까지고요.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이제 개발자시고 하니까 아마 공감을 하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컨텐츠이건 뭐 서비스이건 뭐 나아가서 뭐 회사의 것이건 어떤 가치를 상승하게 해주는 것이 기술의 역할이고,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어떤 비용, 누군가의 노동이 있다면 그것을 줄여주는 것이 이제 기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가능성,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비록 지난 세기 말에 있었던 브라우저까지 대응을 하면서 되게 노력을 했던 것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독자들, 이 우리가 만든 이 서비스, 더 새로운 콘텐츠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도록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서 있었던 이런 시행착오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같은 삽질을, 같은 고생을 반복하지 않으시도록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